안녕하세요. 아이디어메이트 푸콘입니다. 책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경영을 배우는 푸콘의 스타트업 리딩 경영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연필 하나로 가슴 뛰는 세계를 만나다 라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책을 관심을 갖게 됐냐면 단돈 25달러로 5년 만에 200개의 학교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학교를 세울 수가 있었지? 이 책에서는 학교를 세우는데 한 29가지 정도 삶의 원칙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우리 스타트업이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3가지를 특별히 뽑아봤습니다. 자, 함께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아이디어 메이트. 그 첫 번째로 어떤 어려움이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배운 것은 작은 결정은 머리로 하고 큰 결정은 가슴으로 내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정을 전파시키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적어서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의 열정적인 리더가 있으면은 이거를 크게 전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이게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의 영리 단체의 특성을 조직 속에 스며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애덤 브라운은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베인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 다니는 중에 약속의 연필이라는 비영리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 만들 때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내야 되는데 그때 통장에 25달러를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달러를 넣고 이 비영리 재단인 약속의 연필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런 생각도 했다고 그래요. 돈 없어도 나는 젊으니까 이걸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더 많은 큰 돈을 모으지 않고 우선은 25달러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애덤 브라운이 약속의 연필을 설립하게 되는 결정적인 영감을 준 계기가 있는데요. 대학교 때 인도로 배낭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인도에서 한 국어라는 소년을 만나게 돼요. 이 소년한테 딱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가장 갖고 싶은 게 어떤 거니?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 이 소년이 연필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연필? 왜 연필이지? 이 연필의 의미는 자신한테는 단순한 필기 도구이지만 이 아이한테는 열쇠이자 가능성으로 향하는 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약속의 연필을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데요. 이때 이제 애덤 브라운이 깨닫게 된 게 사소한 것은 머리로 결정하고 큰 결정은 가슴으로 내린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회사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회사가 이제 합격이 돼요. 하나는 베인이 되고 또 하나는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이제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리먼 브라더스에서는 베인보다 5만 달러를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인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리먼 브라더스로 가시겠어요? 근데 이때 이제 한번 어떻게 할지 막 너무 고민이 돼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말해주는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자, 경험 대신 돈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돈을 선택할 때는 언제냐면은 몇만 달러가 아니고 몇백만 달러가 정도는 돼야지 돈을 선택하는 것이지 몇만 달러 갖고는 이걸 선택하는 건 아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인을 선택하죠. 이제 근데 리먼 브라더스는 아시다시피 한 2008년도에 신문에 대문짝막에 나면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언은요, 이제 회사를 관두고 약속의 연필에 전념을 해야 되나 막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제안을 받게 됩니다. 야,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데 너가 CEO로 오고 내가 연봉도 많이 줄게. 일을 해라. 이렇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 이제 하기로 해요. 하기로 했었는데 또 조언을 구하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더니 이런 조언을 듣게 됩니다. 두 명의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나? 그러니까 당연히 애덤 브라운은 아니요, 저는 한 번에 한 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나왔네. 가장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계약서를 쓰기로 한 당일날 이제 못 가겠다는 연락을 하고 본격적으로 약속의 연필에 뛰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회 멤버들에게 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사회 멤버들이 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들보다 좀 낫다, 아니면은 뭐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어필하려고 뭐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요? 거들먹거리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잘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히 내가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당신들이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요인이 어떤 거냐면은,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톰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기 아빠가 된 거예요. 아빠가 됐다는 거는 가정을 꾸려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약속의 연필은 이 친구들이 좋은 직장이 있는데도 이걸 포기하고 박봉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약속의 연필은 더 이상 나만의 사적인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야. 아, 이 모두의 조직이구나. 나만의 조직이 아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어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존심 때문에 후원금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건 잘못됐다. 이거는 내가 쓸 돈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약속의 연필이 단체와 이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대신해서 친선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애덤 브라운이 느꼈던 이 회사는 사적인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스타트업도 조금씩 커져가면서 알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열정을 전파시킬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연필을 홍보하는 과정에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어요. 미리 홍보도 다 하고 강연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죠. 여기 재학생이 3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생각하기를 강단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연설을, 강연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딱 갔는데 이 강연장에 5명이 딱 있었습니다. 이 5명 중에 4명은 자기 친구들이에요. 딱 1명, 첼시 캐나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학생에게 45분 동안 열정적으로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제 완전히 거기에 빠져든 거죠. 그래서 이 대학교에 동아리를 만들고 고등학교의 모교에 찾아가서 또 학생들에게 막 전파를 해서 또 거기에도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들이 계속 커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게, 열정적인 리더 한 명이 어떤 일들을 벌일 수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연이나 연설을 갈 때
청중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반짝이면서 자신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한 명에게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고객이 많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한번 이 열정적인 고객을 한 명 만들고 이분을 감동시키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롭게 시작하는 건 쉽지만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내리고, 주변에 지금 막 작은 관심들이 모이는데 이거를 의미 있는 실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거나 그렇게 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고 신뢰가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직원을 뽑고 백엔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이 2년 정도 딱 완벽하게 구축한 다음에 언론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막 사람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강연에도 나가게 됩니다. 이 강연에 나갔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막 강연을 잘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딱 만났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래를 봐라. 아래를 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연설을 했던 거예요. 뭐 이런 조그만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관심을 진짜로 도와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딱 구축하는 거였어요. 이게 비영리 단체지만 비영리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처리를 한 게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내가 돈을 안 내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열정을 까먹고 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 지향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냐면은 자기가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언론사 출범식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대부분 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과 막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막 얘기를 나누는데 당신은 어떤 일을 하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자기를 하대하듯이 막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비영리가 아니고, 비영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거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 지향적인 일로 단어를 전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비용이어서 뭐 돈을 구걸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업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사업 방향도 달라지고 고객들이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업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하는 일을 숫자하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로드맵을 짰다는 거예요. 기부금을 요청을 할 때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한 아이의 교육은 $25, 한 학급을 짓는 데는 $10,000, 전체적으로 통으로 학교를 짓는 데는 $25,000가 듭니다. 이렇게 딱 수치화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직하게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걸 쉽게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로 결정적인 순간에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깨달은 것이 작은 것은, 사소한 것은 머리로 결정하고 큰 것은 가슴으로 내리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열정적인 리더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것은 만들기는 쉬우나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의 영리적인 단체의 특성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위 세 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신이 하시는 사업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